국제교육포럼의 메인홀. 세계 각국의 교육 관계자와 기술 전문가, 국제기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날 분위기를 송두리째 바꾼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석유와 같은 자원이 없지만 가장 값진 자원을 길러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래의 석유보다 값진 자원을 길러낼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입니다. 그 말을 꺼낸 이는 루안다에서 온 한 흑인 여성 발표자였습니다. 순간 포럼장엔 정적이 흘렀고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교육 강국들의 대표자들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도대체 그녀가 말한 석유보다 값진 자원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으로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안다 북부에 있는 키레헤, 지구의 한 마을에 살고 있는 마리엘이라고 합니다. 제 나이는 24이고 어린 시절부터 마을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도시에서 차로 5시간을 더 들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고 전기가 들어오는 날은 한 달에 며칠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란 말은 라디오 광고에서나 들어봤지. 저희 마을에선 그것이 뭔지조차 감이 안 오는 단어였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저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짐승들이 다니는 오솔길을 따라 시냇가로 가 물을 떠오고 해가 지기 전까지는 나무를 해오고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학교라는 건 아버지 세대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저희 또래 중 학교에 다녀본 아이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문자를 읽는 것만으로도 신기한 사람이 되던 마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책이라기보다는 활자가 인쇄된 종이를 좋아했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NGO에서 지원해준 낡은 아동 도서 몇 권이 전부였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세상은 정말 다채로웠습니다. 밤마다 불빛 대신 작은 촛불을 켜고 눈을 비비며 글을 읽다 보면 제가 사는 곳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지구촌 국가 이야기라는 책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제 가슴이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은 자원도 거의 없고 땅도 작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 중 하나다. 그 구절이 제게는 마치 비밀 메시지처럼 다가왔습니다. 왜일까요? 저희 마을도 자원이 없고 땅은 척박하고 살아가는 환경은 한국의 옛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 후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NGO 선생님이 갖고 있던 오래된 태블릿에 저장된 다큐멘터리를 몰래 빌려보기도 했고 영어도 서툴지만 자막을 켜서 한국 관련 영상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와이파이가 없고 태블릿도 충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공터에 하얀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NGO를 통해 한국에서 기증된 물품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고 그 안엔 중고 태블릿 5대와 함께 간단한 태양광 충전기 그리고 영어로 번역된 한국 온라인 교육 콘텐츠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K무크, 즉 코리아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라고 적힌 콘텐츠였어요. 저에게는 그 단어 자체가 너무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켜고 첫 번째 강의를 재생해봤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굳은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누구나 컴퓨터 없이도 코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어 발음이 조금은 어색한 강사님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수업 화면에는 복잡한 기계도 전문적인 장비도 없었습니다. A4 용지와 펜 하나로 기초적인 알고리즘 개념을 설명해주는 화면 속 장면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해질녘에 태블릿을 꺼내 앉았고 촛불 대신 충전한 배터리의 밝기에 의지해 조금씩 강의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자막과 그림이 친절하게 구성돼 있어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강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마리엘,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속삭여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같은 또래의 친구 셋을 불렀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형편이었고 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나랑 같이 해볼래? 라는 제 말에 의아한 눈빛을 보내더니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코딩이 뭐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자를 써서 기계를 움직이는 거야. 우리처럼 말로 뭔가를 부탁하는 것처럼. 그날 이후
저희는 마을의 낡은 공터 한편에 천막을 치고 낮에는 나무를 모아 의자와 탁자를 만들고 밤이면 태블릿 화면을 둘러앉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 공간은 저희끼리 미래의 교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식 교재도 없고 인터넷 연결도 되지 않는 환경이었지만 우리는 화면 속 한국 강사님의 말과 그림을 복사해서 직접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보며 아이들 장난이라고 말했지만 저희는 진지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 같이 기도하고 다음날 어떤 강의를 볼지 정하는 시간은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소문을 들은 다른 마을 어른들이 구경을 오기도 했고 처음엔 흘겨보던 어르신들도 어느 날은 우리 아이도 거기 앉혀도 되겠나?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오셨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물론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교실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서 아이들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글씨를 몰랐던 아이들이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만든 명령문을 친구에게 설명하며 스스로 가르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수 있어. 그럼 이건 어떻게 바꾸면 돼? 처음엔 그림을 따라했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직접 수정하고 창작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 번째 해가 시작되던 무렵 저는 아이들 몰래 스마트폰으로 짧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강의 화면을 따라하며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 천막 너머로 비가 새는데도 태블릿을 꼭 쥐고 있는 모습, 그리고 모래바닥 위에 헬로 월드를 적어보는 순간들을 짧게 편집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저는 이 영상을 한국의 한 대학 교수님 이메일 주소로 보냈습니다. NGO가 운영하는 온라인 공지에서 우연히 본 이름이었고 그분이 K무크 기획에 참여하셨다는 걸 알게 되어 무작정 보내본 것이었어요.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너무 크고 저는 너무 작다고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그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짧은 영어로 아주 따뜻한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리엘, 당신의 교실은 진정한 혁신입니다. 혹시 한국에 와서 발표해 두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손에서 태블릿이 떨어졌습니다. 땅에 닿은 태블릿은 멀쩡했지만 제 심장은 너무 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꿈꿔온 일들이 현실이 되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매 순간이 낯설고 벅찼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수님의 메일은 단순한 초청장이 아니라 제게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포럼은 아시아 디지털 에듀케이션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행사였고 제게는 글로벌 지역 혁신 발표자로서 짧은 연설을 부탁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초청장이 도착한 당일 저는 나무를 하던 중이었고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며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중얼거리던 제게 친구 미사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멍하니 있어? 한국에서 나를 초대했어. 서울이라는 곳으로. 제 말을 들은 미사엘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실소에 가까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울이 어디 있는 줄은 알아? 거기까지 가려면 비행기도 타야 하고 여권도 있어야 하고 돈은? 그 말은 곧 제가 맞닥뜨릴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정말이지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었습니다. 여권은커녕 제가 사는 지역에는 여권 신청소도 없었고 비자를 받으려면 수도로 나가야 했습니다. 영어로 된 초청장을 프린트할 기계도 없었고 마을에 있는 유일한 컴퓨터는 NGO 사무실에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NGO 담당자였던 플로렌스 씨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리엘, 당신의 이야기를 내가 처음 들었을 때 그냥 아름다운 우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우화를 현실로 만들었어요. 이건 가야 해요. 어떻게든. 그녀는 NGO 네트워크를 통해 비자 발급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고 한국 쪽 주최 측에서는 항공료와 숙소를 지원하겠다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문제는 여권 발급이었습니다. 저는 미사일과 함께 낡은 버스를 타고 이틀에 걸쳐 수도인 키갈리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권용 사진을 찍기 위해 처음으로 사진관에 들어섰습니다. 사진기 앞에 앉았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맞나? 그 순간
머릿속엔 수없이 스쳐 지나간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시냇가에서 물을 뜨던 어린 시절의 저, 비 오는 날 천막 밑에서 태블릿을 감싸던 아이들, 그리고 헬로 월드를 보며 눈을 반짝이던 제자들의 얼굴까지. 비자 수속이 마무리되고 출국 전날이 되자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축하를 해줬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울이 어디라고, 그 애가 그런 데서 뭘 한다고. 그런 건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마리엘이 뭘 안다고. 특히 마을의 한 원로인 무투와 할아버지는 공개적으로 저를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배워서 뭐 하나? 거기 가서 창피만 당하고 오는 거다. 여긴 배운다고 나아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할아버지의 말은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여전히 저희 마을은 변한 것이 없고 코딩을 배워도 당장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면 언젠가는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터 교실에 나가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내일 제가 서울이라는 곳에 갑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여러분의 손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이들 중 가장 어린 루이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언젠가 서울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학교는 사막 위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서울행 비행기는 새벽 6시 출발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라는 거대한 금속 물체를 처음 본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을 내다보는 동안 마치 다른 세상으로 건너가는 문턱에 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포럼 관계자는 웰컴 투 코리아라고 웃으며 인사했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땡큐라고만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낯선 냄새와 사람들, 끝없이 이어진 고층 빌딩들에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섰을 때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창문을 열면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침대는 너무 커서 어디에 누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샤워기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조차 생경했고 수도꼭지를 몇 번이나 틀어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행사 전날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발표자들이 차례대로 연단에 서서 발표를 연습했는데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차가운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한 남성 발표자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루안다에서 오셨다고요? 와, 정말 멋지네요. 그쪽은 아직 와이파이도 없지 않나요? 그 말의 의도는 알 수 없었지만 말투엔 분명한 시혜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지만 속에서는 마치 얼음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환영받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태블릿을 꺼내 교실 아이들의 사진을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들, 손을 번쩍 들고 발표하던 장면, 그리고 마지막 장엔 우리 선생님, 파이팅이라는 종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던 루이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왔잖아. 이제는 내가 아이들을 위해 세상을 향해 말할 차례였어요. 행사 당일 아침, 호텔 커튼을 걷자 서울의 도심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회색빛 건물들이 바둑판처럼 정리되어 있었고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차들과 사람들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위험 있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이 바로 책에서 읽었던 그 한국이라는 나라의 현재였지요. 포럼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수많은 국가에서 온 발표자들과 청중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실시간 동시통역이 제공되는 국제행사 특유의 엄숙한 분위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명찰을 가슴에 달고 나니 왠지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단순히 제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을과 아이들, 그리고 여전히 배움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함께 짊어진 느낌이었으니까요. 다음 발표자는 루안다의 마리엘 은타레입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자 조명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제 다리가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곳에 앉아 있는 관객이 아니라 저 멀리 마을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을 떠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안다 키레헤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온 마리엘입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희 마을은 인터넷도 전기도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꿈은 존재합니다. 아이들이 미래를 상상하고 배움을 갈망하는 마음은 어디나 같다고 믿습니다. 청중은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흙바닥 위에 앉아 태블릿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사진이 펼쳐졌고 천막 안에서 교실을 열고 공부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교실입니다. 사막 위의 학교라고 부릅니다. 낡은 태블릿 하나, 종이와 펜 몇 자루가 전부였지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로 가르쳤습니다. 조용했던 청중석에서 몇몇이 손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가다듬고 이어 말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접한 교육 콘텐츠는 한국에서 만든 코딩 강의였습니다. 태블릿 안에 담긴 그 강의가 저희에겐 유일한 교과서였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말했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이겨내고 배움과 기술로 일어선 나라라고. 슬라이드 마지막 장에는 아이들이 A4 용지에 헬로우 월드를 적어낸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쪽 모서리에는 아이들이 손으로 적은 플래카드가 있었습니다. 코리아 땡큐 위 얼 러닝.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무대에 선 이유가 저 자신 때문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는 세상 어딘가에 배움의 기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희망을 실천한 증거입니다. 한국은 석유와 같은 자원이 없지만 가장 값진 자원을 길러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래의 석유보다 값진 자원을 길러낼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입니다.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조용했던 회의장 안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형식적인 예의가 아니라 감정이 담긴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제 이야기를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행사 후 저에게 다가온 사람들 중 한 명은 일본에서 온 중학교 교사였고 또 다른 이는 인도의 IT 스타트업 대표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발표한 영상과 자료를 공유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당신의 교실은 교실을 넘어 하나의 운동입니다라는 말도 전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별도로 마련된 리셉션에서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마치 제 이야기를 오랫동안 곱씹은 듯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김태연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교육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발표 정말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자 태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때 공부를 포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집안 형편도 안 좋았고 배워서 뭐 하나 싶은 마음이 컸죠. 그런데 선생님의 발표를 듣고 나니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태연 씨처럼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 자체가 이미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는 작은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아이들을 위한 태블릿 2대와 저희 교실 운영에 필요한 충전기 및 관련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사랑,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유산으로 배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것을 퍼뜨릴 차례입니다. 그 순간 제가 서울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제가 받은 그 가능성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기 위해 이곳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나흘은 마치 일생의 농도가 한꺼번에 농축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졌고 사람들이 가진 말투와 태도에서 오랜 시간 쌓여온 질서와 자존심이 느껴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작은 이름표 하나를 달고 수많은 이들 앞에 섰고 제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누군가의 삶에 닿았다는 사실은 제게 여느 교과서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을 떠나며 제 손에는 2개의 태블릿과 몇 권의 책,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명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겁게 느껴졌던 건
이 여정이 결코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뒤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고 저처럼 세상과 연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숨결이 있었습니다. 루안다 공항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은 평소보다 조용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화려한 환영은 없었지만 아이들은 쭈뼛거리며 다가와 서울은 어땠어요? 라고 물었고 미사엘은 제 손에 들린 태블릿을 보고 그게 바로 그거야? 라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씩 풀어주었습니다. 호텔의 높은 창, 부드러운 침대, 그리고 마이크 앞에서 느꼈던 떨림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아이들 중 몇몇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고 또 몇몇은 나도 언젠가는이라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천막 교실로 향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먼지가 쌓인 책상 위를 닦고 태양광 충전기를 설치한 뒤 태연 씨가 보내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루이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건 진짜 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진짜예요. 그날 수업은 처음으로 한국어 인사말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아이들의 입에서 어색하게 튀어나올 때마다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따라 말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그 모습은 서울의 고층 빌딩보다 훨씬 더 높고 단단한 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NGO 활동가 플로렌스 씨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의 발표 영상이 루안다 교육부에도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몇몇 지역에선 당신의 교실 모델을 적용해보자는 논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던진 작은 말 한마디가 그렇게 먼 곳까지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조용한 천막 교실에 혼자 남아 앉아 있었습니다. 전등은 꺼졌고 하늘에는 별이 가득 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태블릿을 켜 포럼 발표 때 사용했던 슬라이드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종이에 쓴 헬로우 월드라는 글자 위로 한국에서 들었던 박수 소리가 아련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저는 제 노트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지식은 나눌 때 깊어진다. 배움은 연결될 때 자란다. 그 문장을 따라 적으며 문득 제 마음에 남은 게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결국 이 여정은 누가 더 가르쳤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어떻게 배웠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많은 걸 받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배움은 단지 기술이나 시스템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존중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배움을 전할 차례였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더 멀리 있는 친구들이 배움이라는 문턱 앞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저는 이 교실을 계속 지켜낼 것입니다. 루이즈, 다음 시간엔 한국 노래 하나 불러볼까? 진짜요? 응, 이번엔 우리가 고마움을 노래할 차례니까. 루이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부터 배워야겠네요. 밤하늘은 조용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천막 너머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 우리 교실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비록 사막일지라도 배움의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씨앗을 제 손에 건네준 첫 번째 손길이었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애리조나. 햇볕은 강하고 공기는 마른 이 도시는 미국 내에서도 노동의 땀으로 돌아가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생존의 공간은 도로 위입니다. 수백 대의 택시가 매일같이 공항과 시내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지역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진짜 파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냐? 도대체 왜 한국 제품에 세금을 매기는 거야? 이건 생계 문제야.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제품이라면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얘기일까 싶었죠. 하지만
그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의외의 물건들이었습니다. 한때 품절 사태까지 일어났던 한국의 물건들. 대체 이들에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어떤 의미이길래 지금 이토록 격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으로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애리조나에서 온, 지금은 한국에서 유학 중인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쓰는 데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글을 쓰는 것도 낯설었고 제 이야기가 과연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을까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애리조나에 계신 어머니가 보내주신 한 장의 사진을 본 순간 저는 그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조용히 의자에 기대 앉아 계셨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고 표정은 아주 편안했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는 처음 보는 얼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고단하게만 살아온 분이 저런 얼굴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남겨보려 합니다. 그 의자 하나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기적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시작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를요. 저는 아버지를 무서워한 적은 없지만 편하게 느낀 적도 많지 않았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커피를 마시고 같은 길을 달리는 사람. 그게 제 아버지였죠. 애리조나에서 택시를 몰며 30년 넘게 일해 오신 아버지는 매일 새벽 6시에 집을 나서고 밤늦게 들어오셨습니다. 목을 천천히 돌릴 때마다 나는 뚝뚝 소리, 등받이에 살짝 기대며 내뱉는 짧은 숨소리. 그게 아버지가 피로를 드러내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조용히 그 곁을 챙기셨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을 때면 어머니는 약국에서 사온 통증 완화 크림을 조심스럽게 손에 덜어 아버지의 등 뒤에 서곤 하셨죠. 자기야, 허리 좀 돌려봐. 그러면 아버지는 늘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됐어. 시원해. 그 말은 더 하지 마가 아니라 고맙다의 다른 표현이라는 걸 저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집안에서 자라면서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뚝뚝한 존재가 저에겐 늘 중심이었습니다. 고장나지 않는 시계처럼 늘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 어릴 때 체해서 밤새도록 끙끙거릴 때도 어머니가 지쳐 잠든 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 조용한 손길을 저는 지금까지도 기억합니다.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특별한 말 없이 짐을 들어주시고 공항 앞에서 춥다며 감기 조심해라라고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 그러나 그 말 안에는 필요한 마음이 다 담겨 있는 사람이니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낯설고 복잡했습니다. 음식도 문화도 언어도 처음엔 다 버겁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고 무엇보다 마음 한쪽이 늘 애리조나에 묶여 있다는 걸 자주 느꼈습니다. 특히 밤마다 기숙사 방 안이 조용해질 때면 저는 자주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소파에 누운 채 허리를 누르며 짧은 숨을 토해내던 그 모습이 떠올라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친구들과 홍대에 놀러간 저는 한 팝업 스토어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휴대용 어깨 마사지기, 체험 무료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고 저도 모르게 그 앞에 앉아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반신반의였습니다. 조그만 기계 하나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막상 체험이 시작되자 그 생각은 금세 바뀌었습니다. 작은 기계가 어깨뼈 아래를 정확히 짚어내며 지그시 눌러주는 그 감각이 정말 사람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진동이 아니라 몸 깊숙한 곳을 파고드는 정교한 움직임. 그 순간 저는 전혀 뜻밖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살짝 흐려졌고 이유 없는 안도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이걸 아버지가 써보셨다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제품을 구매해서 애리조나 집 주소로 보냈습니다. 포장을 하며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고 배송지를 적는 손끝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가격은 크지 않았지만 제겐 그 어떤 선물보다 무게가 컸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내가 보낸 거지? 아버지가 말은 안 했지만 요즘 밤마다 그걸 꼭 챙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조용히 2번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그 조그만 기계, 생각보다 괜찮더라.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건 아버지의 방식으로 표현한 첫 감사였고 저와의 거리감을 허물겠다는 조심스러운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허리를 짚던 손, 짧은 숨소리, 그리고 이제는 그 기계 옆에 놓인 아버지의 손. 그 모든 것이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잘 받고 있다고요. 그렇게 저의 작은 시도는 우리 가족에게 아주 조용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짧은 문자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이 오려나. 하지만 다시 아버지가 먼저 문자를 보낸 일은 없었습니다. 그날의 괜찮더라는 말은 단 한 번뿐이었고 이후로 아버지는 예전처럼 조용히 일상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는 매일 밤 식사 후 그 기계를 꺼내어 거실 소파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허리보다 어깨가 더 시리다며 혼자 조용히 앉아서 그걸로 어깨를 누르곤 하셔. 어머니의 말투 속엔 살짝 놀라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물건에 꾸준히 손을 댄다는 건 우리 가족에게 낯선 풍경이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몸이 그만큼 힘드신 거구나. 단 한 번도 아프다고 먼저 말하지 않으셨던 분이 이제는 기계라도 의지하게 된 거라면 지금이 아버지를 위한 무언가를 더 해드릴 수 있는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보낸 건 발바닥 지압기였습니다. 한국 친구들 사이에서 가성비 최고라고 불리는 제품이었고 직접 써보니 꽤 묵직한 자극이 느껴졌습니다. 피곤한 하루 끝에 발을 얻는 것만으로 조금은 숨이 트이실 수도 있겠다 싶어 별 고민 없이 주문을 넣었습니다. 배송지를 적으며 또 한 번 애리조나라는 이름을 쓰는데 그 순간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뭉클해졌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거실 바닥에 놓인 발 지압기 위로 아버지의 2발이 정확히 얹혀 있었고 아버지는 소파에 기대 무표정한 얼굴로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 사진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는지 모릅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편안함에 다른 얼굴이라는 걸요. 그때부터 저는 작은 선물들을 하나씩 더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진동 벨트, 눈가 마사지기, 손목에 착용하는 온열 패치까지 하나하나 고를 때마다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동작이 떠올랐습니다. 식사 후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시겠지. 허리는 아침보다 저녁에 더 아프시다 했었지. 이런 사소한 상상들이 곧 제 행동을 이끌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자주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직접 기계들 전원을 먼저 켜셔. 눈 마사지기는 잘 때 켜놓고 주무시더라. 그 말들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려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껏 그토록 많은 통증을 혼자 견디셨을 텐데 이제야 이렇게 쉬고 계신다니 죄송한 마음과 함께 어쩐지 내가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작은 자부심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혹시 아빠가 택시 그만두셨단 얘기 들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순간적으로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건강 때문에 그만두신 건 아니고 그냥 이제는 몸이 말을 안 듣는데 그동안 오래 해왔으니까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고 내 아빠가 먼저 그러더라.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전대를 내려놓았다는 사실은 어쩌면 아버지 자신에게 가장 큰 결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일을 그만두는 순간 그분이 쌓아온 질서와 리듬도 함께 멈췄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말하셨다는 건 정말로 힘들다는 신호였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랜 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단지 피로를 줄여주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 쉼을 드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리고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백화점에서 우연히 체험해본 한국 안마의자였습니다. 몸 전체를 감싸듯 움직이며 등을 따라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 정교한 움직임. 처음엔 이건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닐까 싶었지만 그날 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런 걸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하지만 조금씩 모아서라도 꼭 보내드리고 싶다. 그 결심은 제게 단순한 소비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제껏 받기만 했던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제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필요 없는 책들을 중고로 팔았고 장학금 일부를 따로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기계 한 대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그 안마의자가 감사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버지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안마의자를 주문한 날 저는 이메일로 도착 예정일을 확인하고 계산서를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글로 쓰인 품명 옆에는 낯선 숫자들이 붙어 있었고 결제 알림이 울릴 때 손끝이 얼얼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담겼기 때문이겠죠. 배송지는 애리조나 외곽에 있는 저희 집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가장 오래 앉아 계시던 그 거실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의자가 도착하면 아버지는 무슨 얼굴을 하실까? 며칠 동안 그 상상을 반복했습니다. 의자가 도착한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대형 박스 2개.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는 양손을 뒤로 깍지 낀 채 박스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은 늘 그렇듯 읽기 어려웠지만 어깨의 각도와 발끝의 방향에서 저는 작은 기색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자세였죠. 몇 시간 뒤 어머니가 다시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거실 한쪽에 의자가 놓여 있었고 아버지는 거기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고 팔은 편하게 안마기의 팔걸이 위에 올려져 있었으며 발은 의자 아래 고정대에 안정적으로 얹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는 처음 보는 얼굴 같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공간에 혼자 앉아 계신 듯 고요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네 아버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거 괜찮다 한마디 했어.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꼭 쥔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 지난번의 문자처럼 짧고 건조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마음을 조용히 받아들였다는 뜻이었고 내 안에 들어온 위로를 인정한다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고 그 사이 저는 연락을 참아왔습니다. 혹시나 마음에 들지 않으셨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조용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니엘, 너 그거 알아? 아버지가 요즘 사람들 만나면 너 얘기만 해.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분들하고 부부 모임이 있었거든. 원래는 늘 조용히 앉아만 계시던 분인데 오늘은 어찌나 말을 많이 하시던지 우리 아들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걸 보내왔어요 하면서 마사지기며 손목 온열 패치며 하나하나 꺼내서 다들 만져보게 하셨다니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웃음이 섞여 있었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입을 막았습니다. 게다가 택시기사 동료들이 그러더라. 당신 남편이 그렇게 아들 자랑한 건 처음 본다고. 손목 패치는 손님들에게도 보여주면서 이거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보낸 거다 그러셨다더라. 그 순간 제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잘했다, 대견하다 같은 말은 없었고 항상 조용히 바라만 보셨죠. 그런데 그 무뚝뚝함 속에서 그렇게 깊은 마음을 품고 계셨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동료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다 인터넷 뒤져봤대. 한국 마사지기 검색해보고 제품 이름 물어보고 어디서 샀는지 알려달라고 연락이 왔어. 지금은 그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단체로 구매하겠다고 알아보고 있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와 저 사이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해서 보냈던 작은 기기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날 어머니와의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조용히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가 보내주신
아버지가 휴대용 마사지기를 이용하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진 속 아버지는 등을 기대고 앉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 표정은 무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긴장 속에서 살아온 몸이 잠시 풀리는 순간의 얼굴. 저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문장을 하나 적어 SNS에 업로드했습니다. 30년 넘게 택시기사로 살아오신 아버지, 건강하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글이었습니다. 사진과 글을 올린 뒤 저는 침대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처음으로 온기 있는 말을 들은 날, 저는 그렇게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SNS에 사진과 짧은 글을 올린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아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수는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댓글은 몇 분 간격으로 달렸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어디서 구매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런 효심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택시 운전하시는데 꼭 알려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그 반응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 마음속의 고백 같은 글이었고 그저 아버지를 향한 짧은 인사였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공감하고 같이 기뻐해 줄 줄은 몰랐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자 메시지함으로 따로 문의를 보내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마사지기 제품명, 구매처, 가격, 사용 후기까지 물어보는 내용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정성껏 답변을 달았습니다. 한국의 브랜드 제품이에요. 한국 친구의 추천으로 알게 됐고 저도 써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제 손가락에는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내가 보낸 사랑이 다른 누군가의 손에도 닿을 수 있구나. 어느덧 영상 조회수도 오르기 시작했고 한 바이럴 매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 건강 선물로 시작된 작고 조용한 변화, 한국 안마기와 함께한 애리조나의 이야기. 그 기사는 SNS를 넘어 지역 사회에도 퍼졌고 미국의 몇몇 택시기사 커뮤니티에서도 공유되었습니다. 한국 제품을 직접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택시를 세워두고 휴대용 마사지기로 몸을 문지르고 있거나 기사 대기실에도 휴대용 마사지기를 돌려가며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저녁,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늘 그렇듯 짧은 목소리였지만 그날은 어딘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다니엘, 나 다시 운전 시작해 보려고 한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몸도 좋지 않으시잖아요. 쉬셔야죠. 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아버지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너 꿈이 있잖아. 공부도 계속해야 하고 내 길을 달려야 하잖아. 그런데 아빠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순 없겠더라. 너도 달릴 수 있게 아빠가 도와줘야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다문 채 아버지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마기 덕분인지 몸이 꽤 좋아졌어. 허리도 한결 편하고 목도 잘 돌아가. 며칠씩 집에만 있으니까 더 아픈 것 같더라고. 조금씩 움직이고 다시 일 시작하면 오히려 더 괜찮을 것 같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그 질문에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준 거니까. 그걸로 쉰 몸이니까. 걱정 마라. 잘 회복하고 있는 거니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목소리 안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았던 아버지의 방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사랑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지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런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오래도록 그 통화를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사랑은 꼭 드러내는 게 아니어도 괜찮다는 걸. 오랜 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봐주는 것. 필요할 때 짧게 등을 떠밀어주는 것. 그런 게 사랑일 수 있다는 걸요. 며칠 후 아버지가 보내주신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택시 옆에 서 계신 모습이었고 손목에는 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작은 온열 패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준 온열 패치, 피곤해 보이는 승객들에게도 전해주고 있단다. 저는 천천히 그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이 조용히 따뜻해졌고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날 저는 또 하나의 짧은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글 대신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